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미영입니다.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가와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데 여러분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은 SK 브로드밴드가 제작하고 아름방송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하고 있고요. 후보자의 좌석 배치라든지 질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토론자를 좌석 순서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김태년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장영하 후보입니다. 수정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기호 2번 장영하 후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께 토론회 진행 순서 방식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을 하시겠고요. 제가 사회자로서 공통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책 검증 토론을 하겠고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는 주도권 토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유념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 각 질문별로 조금씩 그 시간이 다르거든요. 배정된 시간이. 그래서 미리 고지하는 발언 시간을 잘 듣고 단상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해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서 모니터의 숫자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는데 이걸 좀 보시고요. 또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후보자들께서는 일방적인 발언은 삼가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후보부터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수정 구민 여러분,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선거를 하면 정당이나 후보가 그 선거의 성격이나 의미에 대해서 유권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선거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매우 명확하게 이번 선거의 성격과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경험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온갖 추문들이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창피하다,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입막음에 국민은 숨막힌다, 심판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주, 민생, 경제, 평화 모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능하고 무법한, 그리고 무책임한, 무대책인,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이 위기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수정 구민 여러분, 도도하게 흐르는 우리 성남 시민의 민심을 보여주십시오. 저 김태년이 우리 구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확성기가 되어서 든든한 힘이 되어 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시간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시작 발언 듣고 있습니다. 장영하 후보 이번엔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정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장영하입니다.
김태년 후보는 지난 20년간 16년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태년 의원이 16년간 한 일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막강한 원내대표 시절에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서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것 외에는 저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태평 3동에 동부 센트레빌이 있는데 그 앞에 진입로 150여 미터의 진입로가 정말 가파릅니다. 그 길에 주민들이 겨울이면 눈 내리면 살얼음판을 걷다가 미끄러진 일이 다반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그곳을 좀 해결해달라, 그곳에 에스컬레이터 좀 설치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김태년 후보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해봤는지 고민을 해봤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듣고 깊은 숙고 끝에 그곳은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것이 아니라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서 그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저 자신만 위해서 쓰는 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 구민과 성남 시민과 국민들에게 쓸 것을 생각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수정구에 살기 좋은 수정구, 행복한 수정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등 신속하게 추진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수정구에 볼 수 없는 정말 살기 좋은 멋진 수정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일 없는 김태년 후보를 심판하여 저 장량화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살기 좋은 시간 종료됐습니다. 네. 각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적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별로 1분 30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30초의 보충 질문, 1분 30초의 보충 답변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와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3만 명인 반면에 사망자 수는 35만 2,700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약 12만 명가량이 많습니다. 인구가 자연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인구 감소로 귀결되는 저출산 문제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경제 성장의 저하로 이어져서 커다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장영하 후보부터 답변하십시오. 1분 30초 쓰시면 됩니다. 예, 이 저출산 문제는 결국 자녀들을 낳으면 국가에서 사회에서 그 양육 책임을 지는 것이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산 장려 정책은 찔끔찔끔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실제 출산 장려 정책 자금 중에서 정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실질적으로 출산을 한 자녀들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에서 양육하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0.72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조만간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를 낳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으실 수 있게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정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약간의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마무리하셨고요. 이어서 김태년 후보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동일하게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국가 소멸위기 1위라고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절벽의 위기를 단순히 저출생 문제로만 보는 것은 매우 1차원적인 그런 접근입니다. 지금의 이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그런 결과물입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난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도 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 경쟁 압력과 고용
그리고 주거, 양육 불안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을 찾기가 어렵고 또 이 부모의 어떤 교육이나 소득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격차가 한번 벌어지게 되면은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주택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매우 명확하게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과 노동과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성평등 관점의 정책 추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이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5대 정책을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공통질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두 분 답변을 다 하셨는데 이 내용을 또 각각 들어보셨으니까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충 답변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순서에 따라서 장영화 후보께서 보충 질문부터 시작해 주시죠. 30초간 사용하십시오. 김태년 후보께서 근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건이 안 되어서 결혼을 못하거나 또는 환경이 안 되어서 아이를 못 낳는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나 또는 주거나 또는 양육, 교육 문제 같은 것을 명확하게 국가 책임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고소득층이나 또는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의 중심의 증세가 필요합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이제 1분 30초 하는 건가요? 네, 아직 50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만들어진 그런 기본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출산만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1차원적인 그런 대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어떤 사람 중심의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사회 대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 사용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김태년 후보가 이번에는 보충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 비춰보건대 경력 단절, 독방, 육아 등 이 여성들의 희생에 기반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 비전 없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은 불가능할 텐데요. 우리 장 후보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성이 행복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성은 영원히 물리적 면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또 출산 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가에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찔끔찔끔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출산 장려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용하는 예산들이 정말 출산 장려 정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폭 실질적으로 그 출산 장려책으로 실제 쓰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또 사회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출산할 경우에 가정에만 양육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육 책임을 맡도록 근본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개정을 해서 바꿔서 그야말로 자녀들 낳으면은 내가 큰 양육 책임이 안 져도 된다. 내가 양육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담을 덜어줘야만이 실질적인 출산 장려책이 되고 또 우리나라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유 있게 끝내셨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역의 주차난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옛 시청 소재지이자 성남의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구 지역은 좁은 도로와 밀집한 상가로 인해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요. 주말만 되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불법 주차가 성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합니다. 이런 주차난은 지역 상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주차 공간이 쾌적한 대형마트로 가는 현상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수정구는 성남의 원도심입니다. 기반시설 계획 없이 도시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매우 주거 환경부터 시작해서 주차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 수도 아주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순환형 공공 재개발 같은 도시 정비 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반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방안들을 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 전체 공영주차장은 179개가 있는데 주차 면수가 8,651면입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 내내 우리 시도의원들과 또는 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왔는데요. 수정 커뮤니티센터 준공하면서 635면 그리고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460면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완공된 태평공원에도 12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유부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주차장 확보에도 힘을 쓰겠고 우리 공공시설 신축 시에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장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 차례가 됐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 김태년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방식에 의해서 찔끔찔끔 주차장을 늘려가는 방식으로는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정구의 형성 단계부터의 문제, 주거 여건이 열악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구의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등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곳에 주차장을 짓게끔 건축 허가 단계부터 시에서 지도하고 또 예산 지원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됩니다. 지금 수정구에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은 거의 대부분 주차난이 해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나 국가에서도 성남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또 가로주택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주차난이 해결될 뿐 아니라 주거난도 주거 환경도 쾌적해집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고 도시 면모도 변모합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야말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끌고 또 지원하고 해서 그곳에 많은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해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0초 정도 남아 있는데 그냥 이제 중단하시는 거죠. 자, 이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태년 후보의 보충 질문 시작이 되겠습니다. 30초간 사용하세요. 예,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지금 질문은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전에 현재 낙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후보자께서 학교 지하 주차장, 학교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과거에 했던데 우리 수정구 금빛 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 공사할 때 여러 가지 학교 운동장을 쓸 수 없었던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육 당국이나 우리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네, 시간 이제 질문 시간은 다 허용이 된 시간 지났고요. 보충 답변 들어가야 됩니다. 장영 후보 1분 30초간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서 학교 지하 주차장, 특히 서중의 지하 주차장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수가 급속히 줄어가서 심지어는 폐교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는 공공재산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이 줄어가는 것을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교 지하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에서 이제 그 학부모들이 반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학부모들과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효율성, 효과성을 추구해서 그야말로 그 부분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김태년 후보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저는 정말로 안타깝고 16년 동안의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정말 제가 생각에는 별로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 여러분 동의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을 촉진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듯이 학교 지하 주차장도 이런 문제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기회에 학교 주차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학교 시설에 강당을 짓는다든지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또는 수업시설을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장영하 후보께서 주차난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사용하십시오. 예, 김태년 후보께서는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아까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에 지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수정구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16년 동안 한 일 또 어떤 고민을 해오셨는지 그것들을 좀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주차장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구 전체에 공영 주차장을 179개를 확보를 했고요. 또 주차 면수는 8,651면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의 지원도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2020년에 수정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하면서 635면 그리고 2021년 성남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때 여기는 한 200억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주차장 460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태평공원 개장한 거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원래 지하주차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약 한 120면 정도 규모의 지하주차장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개방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특이하게 이제 수정경찰서 민원동을 지을 때 2개 동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좋은 시사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정구의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종료됐습니다. 자, 공통질문 세 번째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한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024년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도 동월에 비해서 3.1%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신선식품 지수의 경우 전년도 동월에 비해서 20%가 상승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크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 드릴 텐데 먼저 장영하 후보부터 답변하십시오. 여러분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그렇게 상승하는 원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문재인 정부의 그 원내대표로서 핵심 역할을 한 김태년 원내대표 시절에 정말 그 돈을 많이 풀어서 국가 부채가 그때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 당시에 600조였는데 지금 1000조라고 합니다. 70년 동안 600조 했는데 5년 동안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물가 상승이라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또 화폐가 많이 너무 많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가 오르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 돈을 많이 푼 것이 회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 때까지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 경제에 너무 타격이 가기 때문에 또 심하게 회수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자율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부분은 그야말로 촘촘하게 또 관여를 지도하고 또 오르지 않게 생산 원가도 조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민간 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물가가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가 해결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 김태년 후보께서 이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1분 30초 쓰십시오. 최근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2월에 신선과실 가격이 41.2%나 급등을 했고 사과는 무려 71%나 급등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민들은 사과 하나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냐, 장 보러 가기 겁난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파 한 단에 875원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높은 물가에 지친 우리 국민들 얼마나 분노스럽겠습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과일 가격이나 이 채소 가격, 생필품 가격이 어떤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에 농산물 가격 안정 실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공약을 했고요. 가격 급등 시에는 소비자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또 취약계층에는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후물가 쿠폰제를 도입하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외 공급망도 확보하고 유통업체 가격 인하 지원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 문제에 관련한 답변들을 들어봤는데 이제 이 답변 내용을 들었으니까 보충 질문 하실 수가 있겠죠. 보충 질문, 이에 대한 답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장영하 후보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30초 동안 쓰시면 됩니다. 처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많은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 원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태년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지난 정부 탓하실 것 같았으면 집권하면 안 됐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3년은 또 특히 제가 원내대표를 하던 때에는 코로나 위기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고 뭐 기업이 되었던 또는 소상공인이 되었던 또는 가게가 되었던 큰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른바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금을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적은 그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가장 양호하게 이 코로나를 극복했다. 일상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를 극복한 가장 모범적인 국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배워라 이런 찬사를 받았고 해외 언론에서도 극찬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에 우리가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지난 정부 탓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엔 김태년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라면,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 인하 또는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5%로 인하하겠다. 이걸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하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보기 힘들고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예, 시간 한동훈 그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내리겠다는 것이 모든 부가가치세를 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하게 마치 모든 부가가치세를 내리자고 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태년 의원께서는 집권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전임 정부 탓을 하느냐? 그런데 전임 정부 시절에 400조나 불어난 국가 부채 또 많이 시중에 풀린 자금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400조나 늘어난 국가 부채나 많이 는 통화량, 화폐량,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디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목불인견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원인 결과 관계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은 잘못한 것들이 결국 윤석열 정부가 그걸 수습하느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한 것이 뭡니까? 우호 세력까지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놓고도 일을 못한다, 처리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야말로 그것은 정말 도저히 입에 올릴 수 없는 도둑놈 신바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질문까지 드려봤고 공통질문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속한 도시정비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 원도시민 수정구는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로가 좁아서 화재 시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도시정비가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지역은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속한 도시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답변 시간은 각각 1분 30초씩 드릴 텐데 김태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정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아주 시급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단대동하고 신흥2동에 재개발을 성공시켜서 그것도 순환형 공영 재개발을 성공시켜서 가옥주나 세입자 모두 다 만족하는 그런 재개발을 진행을 한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2030 도시정비 계획에 의해서 성남 수정중원구의 5군데 중에 우리 수정구에 4군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진 1동, 신흥 1동, 그리고 태평 3동, 신흥 3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차질 없이 이 추진은 돼야 될 것이고 이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이 추가로 진행돼야 될 재개발 또는 또 재건축도 주민의 뜻에 따라서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주민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는 삶을 영위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수정 구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또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할 책무가 역시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 시간 종료됐고요. 장영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 쓰시면 됩니다. 성남시의 재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김병량 시장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김태년 후보께서 20년간에 16년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구의 재개발이 지금 지지부진한데 그 지지부진한 원인은 저는 김태년 후보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부 센트럴 앞에 경사로 150여 미터 이르는 급경사지에 많은 주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놔달라. 근데 거기는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고 심사숙고 결과 거기는 에스컬레이터가 놓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생각해냈듯이 저는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추진하냐면 주민들이 요청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체크해서
심사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16년간 김태현이 해결하지 못한 이런 재개발 문제, 재건축 문제 정말로 너무 지지부진한데 저를 국회의원 만들어주시면 수정 구민 여러분,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생각했듯이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나님께서 저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시 정비 방안과 관련한 두 분의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또 보충 질문, 보충 답변이 이어지겠죠. 먼저 김태년 후보의 보충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30초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원도심 수정구는 세입자가 한 동에 60% 이상 되는 그런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남시에서 주민 공람 중인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보셨을 텐데요. 이 요건만 갖춰서 신청하면 성남시에서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개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럴 때 세입자 질문 대책은 어떻게 종료됐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수정구에서 가장 뜨거운 감전은 태평 이사동의 재개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집권 시절,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김태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 태평 이사동을 재개발 계획에 쓴 것을 재개발을 해제하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태평 이사동 주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빨리 재개발이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태평 이사동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은 국회에서 환경 개선 자금을 100여 원 가까이 끌어와서 사실상 그 돈을 헛돈을 쓰면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세입자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태평 이사동에 대해서 가로주택을 추진하면서 가로주택은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의원은 세입자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에게 세입자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정말 가소로울 일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입자도 가장 중요한 유권자 중에 하나고 특히 수정구에서는 가장 많은 주민 중에 하나입니다.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비용을 절약하고 생산적인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 예산을 내년처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세입자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을 해서 세입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배려하도록 세입자를 따뜻하게 보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경화 후보 이제 답변을 하셨고요. 그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정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지지부진한데 그 지지부진한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수정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재개발을 돕는 김태년 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답변해 주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방안을 추진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조금 곤란하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정중원구는 세입자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자칫 재개발 정책을 잘못했을 경우에 가옥주는 재입주를 못하고 세입자는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민선 2기 말씀하셨나요? 그 성남시는 우리 도시 특성을 살려서 순환형 공영 재개발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다른 재개발과 달리 다른 재개발은 재입주율이 10% 이하거든요. 우리 성남은 50%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세입자들에게는 LH가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서 이른바 쫓겨나지 않는 세입자도 재개발을 환영하는 방식의 순환형 공공 재개발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이건 우리 가옥주나 세입자나 모두 만족하고 있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이 성남형 재개발을 벤치마킹해서 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배우러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어떤 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은 모두가 웃는, 모두가 따뜻한
그런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들 그 모든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후보자들의 공약 중요하죠. 그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약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약들을 들으시고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함께 들으시면서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3분 드립니다. 3분. 그래서 상대 후보자는 이 3분 동안의 공약을 충분히 잘 들으신 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약 발표 이후의 질문은 각각 30초씩 주어지고 답변은 1분 30초간 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장영하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3분 동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약 발표에 앞서서 제가 지금 오늘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태년 후보의 공약이 어떤지 좀 알고 싶다 해가지고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지금 김태년 후보의 선거 공보를 입수했습니다. 이걸 입수하게 된 경위는 호남 향후회에 이 공보가 있어서 호남 향후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이것을 자기도 이제 하나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오게 됐고 오늘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론에도 선관위가 주로 주관하는데 선관위는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좀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의 도약과 성남시의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장래가 드린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이 편리한 수정구를 만들겠습니다. 지하철 수인 분당선의 동서울대역을 신설하고 신사위례 3동선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강남선이 수정구를 경유하도록 해서 교통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의 증량 편성을 하도록 하고요.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를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돕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에 국비를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공영 주차장을 확충해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많은 수정구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위례, 복정, 태평, 고등, 금토, 시흥동을 이어지는 4차 산업밸리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과학의 전당과 미래기술 교육기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본연과 2차 보전 사업을 확대하고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살기 좋은 살기 편한 수정구를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수정구의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특구 수정구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든든한 삶이 있는 수정구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정구민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생각해냈듯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시민들의 혜택이 돌아갈지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또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발로 뛰어서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구를 살기 좋은 수정구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못지않은 수정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장영하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고요. 이에 대해서 김태년 후보는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장 후보께서 2022년에 성남시장 선거를 출마할 때 35만 평 규모의 판교밸리를 3만 평 규모로 확대하는 판교밸리 확대, 부자도시 성남 이걸 공약으로 거신 바가 있는데 혹시 판교 인근에 300만 평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판교밸리가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IT 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아주 잘된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부자가 되고 성남시가 잘 살고 특히 수정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판교 인근에 지금 금토동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해서 여기에 그 판교밸리를 200만 평에서 300만 평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장은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평지만이 아니고 이 산간 지형에도 건물 지을 수 있고 또 연구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부족하면 판교 인근이 아니라 이쪽에 이제 위례동 부근이라든지 또는 신촌동 또 그 고등동 그런 인근까지도 확대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수정구가 실질적으로 베드타운으로서 역할밖에 하지 않았는데 수정구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야말로 생산 능력을 높이는 또 생산 능력의 중심이 되는 그렇게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초인류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또 생산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태년 후보는 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지금 판교 전체 35만 평 중에 산업기지가 지금 현재 1, 2밸리에서 한 35만 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산업기지 35만 평을 3만 평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3만 평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판교 주변에는 이 3만 평을 확보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이 3만 평이 있냐고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건데 좀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만 평이 아니라 200만 평 내지 300만 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지금 금토동에도 지금 그 여유 부지가 있고 또 거기에 군 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 부대도 다른 곳에 이전하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되지 않으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동 또 시흥동 신촌동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좀 이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김태년 후보가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을 그야말로 그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김태년 후보의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이제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 서울공항의 이전입니다. 지금 이 중앙일보가 이것을 보도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2024년 3월 27일자 이 중앙일보 보도의 그 표를 지금 제가 이게 크게 확대해 왔는데요. 여기 보면 김태년 후보의 서울공항 이전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수정구 유권자 여러분, 수정구 주민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그야말로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한 일 없는 김태년 후보를 선택할지 정말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수정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살필 장량을 선택할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 공약 듣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태년 후보의 공약 발표입니다. 주어진 시간 3분 동안 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자세한 공약은 공보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고도 제한 완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은 60%가 이른바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이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카오의 세부 지침이 나오는 즉시 관련 법들을 개정을 해서 고도 제한 완화를 시켜서 우리 재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선거 나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 공약을 걸고 있는 건데요. 서울공항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판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판교의 1밸리가 20만 평, 2밸리가 한 16만 평 정도 됩니다. 지금 3밸리까지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1, 2밸리 합쳐서 지금 168조의 생산액입니다. 울산에 가면 울산 미포 산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 1330만 평이니까 우리 판교 산단이 한 3%밖에 안 되는데요.
울산 미포 산단은 한 150조입니다. 그러니까 판교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산단인지 산업기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IT, BT, CT, NT, 그다음에 AI, 로봇,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총 집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앞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 혁신 경제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공약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또 지혜들을 모아야 하는데, 얼마 전에 김동연 지사를 만나서 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이카오에 가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자, 이걸 요청을 했고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또 이 서울공항 이전을 위해서 정치권과 또 경기도 또 관련 부처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공항보다 훨씬 이전이 어려웠던 용산의 미군 기지도 평택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의 미래 전략상 꼭 필요하다고 한다라면 얼마든지 서울공항은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의 중심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방법과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김태년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고요. 이에 대해서 장영호 후보께서 질문 30초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서울공항을 이전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고 있어서 저는 공약을 걸지 못했는데, 제가 아무리 검토해도 서울공항을 이전하려고 그러면 일개 국회의원 힘으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태년 의원은 집권 여당의 막강한 원내대표 시절에 그걸 이전하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전하려고 하는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산성역부터 복정역까지 지하화하겠다는데 그 근본 지하화하지 못한 원인이 뭔지. 시간 종료됐습니다. 김태년 후보 답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십시오. 예, 아까 중앙일보 예를 들키던데 중앙부처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면 그 국회의원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이는 국방부 관할인데 중앙일보는 국토부 관할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서울공항 이전은 우리 국가의 이익,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략 차원에서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는 근한 50여 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서 어떤 재산권 행사나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이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이전을 논의해야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착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안보 환경도 변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이렇게 실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종료하신 거죠. 그러면 보충 질문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장영호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다 못 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 공약집에 보면 산성역부터 복정역까지 지상으로 올라간 지하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 말고 이것이 지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뭔지 김태년 후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깔아놨으니까 현재 지상철인 거고요. 앞으로 복정지구가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위례 신도시하고 복정지구가 이 철도로 인해서 단절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주민들로부터 지하화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도심 지역에 있는, 그래서 어떤 이 도시를 단절시키고 있는 그런 지상철들은 다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남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까지 다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료하셨습니까? 네, 시간은 남아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회자가 제시해드리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보에게 주어지는 주도권 토론 시간은 시간 제한이 6분이 되겠습니다. 6분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 또 그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까지 이어지면 됩니다.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하시고 나서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보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소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주제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노인의 날을 맞아서 매년 발표하는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로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행이 2023년 11월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이 40.4%입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런 시점에 노인 빈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김태년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장영하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장영하 후보가 또 이제 질문을 하고 이런 순서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김태년 후보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계속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6분 동안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들, 이른바 노인들의 빈곤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높은 데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하여튼 미흡한 연금 제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31.6%쯤 되는데 OECD 평균은 50.7%, 이렇게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연금도 부족하고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이 노인들의 이 자아실현과 또 어떤 기여를 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이렇게 노후를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도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릴 기회가 어려웠던 환경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있죠. 그래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많은 열정과 어떤 이 경제력을 쏟아 부었던 세대들입니다.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어떤 자식들한테 드리는 비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희생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그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촘촘한 어떤 복지 안전망 구축과 우리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이 필요할 텐데요. 실제로 민간에서 우리 어르신 관련한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약 한 70%를 이 공익형 일자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지난 정부 때 비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공익형 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생계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자기 만족, 성취감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지역사회 공익에도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지부가 2023년 9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212만 명인데 실제로 지금 공급된 일자리는 88만 3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41% 정도밖에 수요를 충족 못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맞는 어떤 공익형 일자리 를 계속 늘려 나가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주도권 드립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예.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하는 것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얘기를 그건 뭐 발표를 쭉 하시는 것은 이제 아까 공약 발표에 충분히 하신 것으로 보고요. 그걸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우리 장 후보께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년 연장 문제가 지금 사회적 이슈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60세 정년은 소득 단절을 초래해서 노인 빈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혹시 평소에 견해가 있으신지? 네, 장영호 후보. 제가 답변하면 됩니까? 정년 연장은 너무 당연합니다. 사실은 정년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 측에 사주 측에 일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고령원에서 그런 권한을 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정년 연장이 아니라 정년을 아예 철폐해야 된다. 의견 답으로 하겠습니다. 30초 보장하게 돼 있는데 30초 지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공통으로 지금 국민들께 약속한 게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텐데 문제는 지금 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분별한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56조 7조의 세수 감소가 있었고 재정 여력이 아주 형편없이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노령연금 인상은 꼭 해야 하는데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장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져야만 세금이 증세가 이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그야말로 노인 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 증세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가의 생산력이 떨어져서 결국 종국에는 세수가 아무리 세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세수 자체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국가 경제를 좀 살리고 또 국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감세를 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래서 세금이 자연적으로 증가되게 해서 그야말로 답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감세로 인해서 재정 여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공약을 못 지킬 것 같은. 네, 약속드린 6부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도권 토론은 이제 전반적으로 본인의 주도하에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공약 발표와는 달리 이제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30초 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영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태년 후보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아까 미흡한 부분을 좀 보충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김태년 후보가 산성역부터 복정역까지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것에서 그것이 왜 지상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다 이런 정말로 성의 없는 답변을 했는데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는 그것을 지하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철도가 올라갈 수 있는 구배가 있는데 그 구배가 산성역도 지금 심굴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산성역부터 복정역까지 지하화하게 되면 그 부분이 철도의 구배 문제 때문에 지금 저쪽에 남한산성 입구역부터 그야말로 복정역 지나서 장지역이라든지 다른 역까지도 더 깊게 지하화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상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이상직 의원이 김태년을 부탁해서 이스타항공 대표도 임명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 효율성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초고령 사회의 노인 빈곤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도 그 이해하지 못했고 국가에서도 그야말로 나라 발전시키고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자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제대로 저축을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부터 노후 생활을 이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경로당에 인사를 갔더니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른은 아니 한 달째 이 컵라면을 먹고 있다. 이 나라가 이래도 되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년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찍어내 가지고 노인들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그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증세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노인들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서 무엇이 문제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 저는 인생 철학이나 정치를 하는 목적이 효율성, 효과성이 높은 세상을 만들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혈세를 그야말로 내 돈 쓰듯이 알뜰살뜰 써서 그 효과성을 높여야만이 노인 빈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또는 공무원들 중에서 정말로 세금을 내 돈처럼 알뜰살뜰 쓰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살핀 공무원이 있었는가 정치인이 있었는가 싶은데 우리 김태년 의원께서는 국가 예산을 세금을 내 돈처럼 알뜰살뜰 쓰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 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떤 공직자가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그렇게 쓰는 것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는 공직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계획하고 제대로 실행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삶에 가장 필요한 정책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펼쳐야겠고 저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방향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이나 국회의원 하셨으면 내가 그런 걸 위해서 정말 고민해왔다.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웃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 효율성, 효과성 높은 세상, 피 같은 혈세를 정말 아끼는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시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세 가지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면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모든 정책을 그렇게 만들고 실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합니다. 총론적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만들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로 국민 여러분 잘 살고 부자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 방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경상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그야말로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배지나 달고 기득권 누리고 이렇게 해온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발주한 건축 공사를 하는데 설계 변경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 왜냐하면 설계 변경이 세금 낭비에 그야말로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설계 변경의 필요성을 합당하게 평가위원을 둬가지고 증명하는 경우에만 입증하는 경우에만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성 높은 세상을 만들어야만이 노인 빈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민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김태현님은 그런 부분에서 구체로 고민한 흔적을 좀 보여달라. 세 가지 좀 말씀드려달라 하니까 초지일관 추상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상적인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초등학생도 추상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수정구에서 정말 무능한 한 일 없는 김태현 후보를 심판하시고 저 장량화를 선택해 주시면 정말 수정구를 살기 좋게 멋있게 만들겠습니다. 예,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 또
각 후보자 6분씩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시는 모습을 잘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후보자 간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만 남았는데요.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거나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이 맺은말로 대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각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장영하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고를 장영하 후보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카운트 시작됩니다. 네, 2분 안에 이 시간이 다 지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마무리 발언 대신 제 아내의 편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다녔던 전북 정읍의 남성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담임이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정 구민 여러분, 장영하 후보의 아내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죠. 차가운 제 손을 꼭 잡고 안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수 커피를 다 주시는 어르신들, 쓴소리로 꾸짖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어쩌다 저런 남편 만나 고생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모든 것이 제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주간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생기고 손에 마이크를 들려주시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제 입을 떠난 말에 대한 책임감으로 생각을 멈추게 하고 혀가 무거워지더군요. 저와 함께 오래 살아온 터라 장영하의 수정구에 대한 열정과 수정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내 이웃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따뜻한 사람입니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여러분의 이웃이죠.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마음일까요? 제가 아는 한 장영하 한 사람뿐입니다. 사랑하는 수정 구민 여러분, 장영하를 믿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정치인 장영하의 아내로 부탁드리는 간절한 말씀입니다. 우리 수정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영하의 배우자 올림 감사합니다. 네. 2분 동안 사용하셨고 김태년 후보께서도 역시 2분을 이용하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정 구민 여러분, 성남 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수정 구민들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제 어깨도 무겁습니다. 일도 더 잘하고 정치도 더 잘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각오로 지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번의 기회를 주신 덕분에 국정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보기도 하고 또 거대 정당의 원내대표로 다수의 국회를 이끌면서 국가 대전략을 설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저는 중앙 정치부터 또 우리 수정구의 여러 지역 현안까지 꼼꼼하게 챙겨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또 사통 팔달 교통망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첨단 자족 도시 강화 등 우리 수정 구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면 늘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완료된 일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 설계해서 착수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중단 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우리 성남 수정구는 단순히 정치인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아닙니다. 청년 시절부터 성남에서 살고 활동하면서 여기 성남에서 아내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성남 곳곳에 저의 청춘이, 열정이, 노력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무한 책임과 원초적 애정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안 하든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애환을 나눌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의 이웃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시간 종료됐습니다. 네, 종료됐습니다.
두 분 후보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선거 당일 혹시 투표가 어려운 분이 계시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오늘 출연하신 두 후보자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